정말 온갖 곳에서 주식 투자 이익이 많은 거예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산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점점 커지는 사회가 네. 소득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큰 사회보다 더 평등한 역사는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불평등? 그래, 불평등해질 수 있어. 근데 그렇죠. 나는 이기는 나는 사람일 수 성공할 있잖아. 수 있을 거야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사실 그 마음으로 하지 않나요? 물려봐요. 그거 진짜 물려서 눈물 나봐 밤에. 그거 못해. 많은 경우에 개미는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네, 오늘의 주제는 노동소득의 종말인데요. 부제가 성실하면 손해보는 시대예요. 국내 주식 계좌 수는 1억 개를 넘어섰습니다.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대기 자금도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000포인트를 넘었던 코스피가 한 달 새 급락을 거듭하며 5000선대로 회귀했습니다.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게 저에게 너무 와닿는 주제여서 제가 주식 투자랑 관련해서 그냥 완전 바보거든요. 바보? 정말 바보는- 바보 수준이고 전혀 관심이 없었었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 자산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는 너무 오랫동안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글쓰기, 뭔가 이렇게 뭐 창작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뉴스를 틀 때마다 정말 온갖 곳에서 주식 투자 이익이 많은 거예요. 뭐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그리고 내가 버는 돈은 원고료는 고작해야 몇십만 원. 그래서 뭐 AI다 뭐다 하면서 점점 뭔가 내 노동은 뭔가로 대체된다고 하고 또 사람들이 노동으로 버는 돈보다 이렇게 자산 소득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어느새 당연해진 것 같다는 당연한 시대적인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인적인 불안이나 어떤 전략 그런 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네, 특별하게 모신 그렇죠. 제가 너무 분이 만나 있죠. 뵙고 싶었어요. 오늘 동네 사회학자 조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조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아, 예. 동네 사회학자 조영근입니다. 대학에 아주 늦게 정규직 교수가 돼가지고 아주 기뻐하다가 딱 1년 2개월 만에 이건 적성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성을 찾아서 사표를 내고 제가 파주에 살고 있어요. 파주 동네에서 사람들하고 협동조합 책방도 같이 하고 세상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하면서 살고 있는 그래서 동네 사회학자 조영근입니다. 근데 저에게 되게 상징적인 어떤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 목욕탕에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그때가 이재명 정부가 막 처음으로 이제 부임을 하는 그 시점에 한국거래소에 가서 그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투자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겠다, 코스피를 어떻게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가 목욕탕에서 이렇게 수건으로 몸을 닦다가 본 장면이 너무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뭔가 가치 판단을 내기 어려운 시대적인 분위기가 된 거구나.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한국 정부는 이 방향으로 가는구나를 좀 또렷하게 느낀 사건이었거든요.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 많나요? 기자님 또 하시나요? 뭐 이런 건 있죠. 원칙. 최소한 내가 비판했던 기업은 투자하지 말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조선소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네.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 뭐 지금 하나오션이죠. 뭐 삼성중공업은 투자하지 말자. 삼성 반도체 뭐 취재했으니까 삼성전자는 투자하지 말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놓치신 거예요? 못했죠. 그 표정이 약간 아쉬워.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넣었죠.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한 게 코로나 때, 문재인 때. 그때 막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때도 돈이 엄청 유동성이 퍼져가지고 지금은 되게 조약하지만 코스피 3,000 넘었다고 해서 막 와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네. 그때도 그때 벼락거지가 처음 생겨났어요. 벼락거지요? 예, 벼락 자고 많이. 자고 일어나니까 네.
나만 거지가 돼 있는 거야. 아 자고 일어나니까 주식이 다 올라가지고 나만 거지가 돼 예,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는데 주식 안 하는 나만 거지가 돼 있는 거야. 거지라는 것도 예. 모르는 상태면 예, 어떡해요? 바보죠 뭐. 그러니까 진짜 바보죠, 네. 찐바보. 하여튼 그래서 SK 음. 하이닉스에 넣었는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네. 13만 원에 넣었어요. 네. 그랬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9만 원까지 떨어졌던 게 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너무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무렵쯤에 하이닉스를 그때 12만 원인가에 음. 팔고 네. 프로게임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팔아서 하이닉스를 팔아서 아. 저는 이제 벼락거지에서 이제 완전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진짜 거지. 진짜 거지. 찐거가 된 거야. 찐거가. 진짜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렇군요. 저 완전히 망했어요.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뭔가 자고 일어나니까 벼락거지가 됐고 주변에서 막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이게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 20대 30대 친구들이 이번에 엄청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38조인가? 신용 담보로 해서 신용으로 해서 돈을 주식 투자를 빌려서 한 거예요. 주식을 한 네네. 거. 근데 그 네. 대다수가 전부 다 20대 30대인 거예요. 어머 어떡해. 올해 계좌를 튼 게 가장 많이 계좌를 튼 세대가 20대 30대로 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식의 엄청난 빚을 내서 네. 주식에 투자하고 그게 성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통계 자료로 나왔다시피 10명 중에 8명이 전부 다 주식을 손실봤어요. 야, 이거는 정말 무섭구나. 노동이라는 게 인간에게 어떤 의미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노동 누가 하고 싶어 해? 다 내 돈을 버는 삶을 다 원하지. 이렇게 쉽게 생각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노동이 어떤 의미인가를 묻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이유는 노동으로 희망을 도모하는 게 부질없어 보이는 세상이 됐잖아요. 맞아요. 이거 네. 모아가지고 언제 집을 네. 사고 언제 아이들에게 음. 물려줄 어떤 단단한 어떤 내 자산을 만드나 이런 고민하다 보면 나 혼자 거지 된 것 같고 포모라는 말 쓰잖아요. 뭐 fear of missing out 이러면 네. 나만 처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뛰어드는데 그래서 그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다른 종류의 희망이 점점 일을 해서 내가 내 삶을 그래도 안정되게 꾸려나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그래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희망이 사라져가는 현상의 다른 한 면이 바로 이 음.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990년 요 무렵쯤에 저희 한국의 주식시장 그때가 우리 뭐 KT라든지 이런 것도 큰 기업들이 그 주식을 네. 국민주 공모 형식으로 팔고 그 전에 3조 호황을 거치면서 주식시장이 올랐고 네. 이러면서 마침내 소위 말하는 넥타이 부대 화이트 칼라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라고 하면서 개미 군단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때가 처음으로 이렇게 주식에 관심 가진 주식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건 그 전에도 네. 있었지만 처음으로 막 대중들이 보통 어. 사람들이 뭔가 그 전에는 뭔가 주식을 한다 하면 뭔가 그 회사의 관계자구나. 네. 예, 이런 사람 함부로 안 했던 시. 예, 이런 거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뭐 직장에서 일하면서 돈 버는데 아니면 뭐 자영업하면서 일하면서 돈 버는데 내가 어떤 기업의 투자 관점에서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약 300만 명 정도였어요.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적은 거예요? 네. 적죠. 지금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은 지금은 얼마 2024년 말 기준으로 2,400만 명이 하고 있거든요. 2,400만 명이요? 예, 2,400만 명이. 올해도 그러니까 계좌 튼 게 한 100만 건이 넘으니까. 그럼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신규 전 계좌. 국민의 절반 성인 인구의 한 60~70%가 하고 네.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명이 하고 있다가 2,400만 명이 하고 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이들 다들 자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자산 불평등이 줄었을까요? 아니겠죠. 훨씬 커졌죠. 훨씬 커졌을 것 같은데요. 커졌습니다. 네. 전 국민이 다 투자자가 돼서 네. 전부 다 함께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두면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동학 개미 운동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말 자본시장 제대로 우리 개미들에게 좋은 시장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가 되면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좋은 거다. 일종의 사회적 진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사회는 오지 않아요. 음. 소득과 자산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는 게 일을 음. 해서 버는 그런 수입이고 반면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쌓여 있는 부 아니에요. 네. 쌓여 있는 부입니다. 그 대를 이어서 물려주기도 음. 하고요. 그래서 자산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점점 커지는 사회가 네. 소득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큰 사회보다 더 평등한 역사는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자산 소득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네. 그 사회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나 같은 놈이 있으니까 똥망하는 얼마나 많은 애들이 똥망하겠어요. 망할 가능성도 커져서 그런가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자산 소득을 흔히 우리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노동하고서 그쵸. 얻은 소득이 아니고 노동 이외의 거는 다 예, 불로소득이잖아요. 일한 게 아닌 소득이니까 이거는 불로소득이야 이라고 말하면 요즘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세요.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해서 뭐 돈을 정보를 막 벌려고 찾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네. 뭐 관련 산업부터 해당 기업 각종 데이터 그다음에 공시 뉴스 엄청 열심히 공부해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그래서 주식 투자 내가 하라고. 네. 노력을 해서 얻은 성과야. 이걸 보고 불로소득이라고 하지 네. 마라고 주장을 하세요. 네. 그런데 노력의 성과라면 노력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 많은 성과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본 투자 수익률은 노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자본 투자한 자본의 크기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이 투자한 사람이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돈이 애초에 많이 있었던 맞습니다. 사람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노동소득과 투자 수익의 결정적인 차이는 네. 노동은 일해서 얻는 소득이고 네. 투자 소득은 소유에 의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소유에 자본을 의한 갖고 특권. 있었던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에게 대신 일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때까지 모든 자본 시장이 보여준 법칙은 자본 수익률은 자본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미는 결국 돈을 못 벌어요. 그렇군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당연히 세상의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개미 중에 성공 사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명해지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개미는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이 애초에 적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막 이렇게 떨어지면 개미는 결국 걱정이 돼서 물타기 하다가 버티기 하다가 결국 나중에 손절하자. 그래서 손절해요. 근데 하고 나면 올라요. 왜 꼭 그럴까요? 근데 자본이 크면 클수록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우리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이라고요. 어. 분산 투자를 이렇게 해야 분산 된다. 네. 해지라고 하는 개념도 그런 거잖아요. 원래는 위험을 분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연금공단부터 포함해서 세계적인 국부 펀드 이런 데들의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점점 더 커지거든요. 수익률이 높아요. 커지죠. 네.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음. 그래서 다양하게 해지를 한다고요. 어. 참 주식 중에서도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것들, 어떤 것들은 좀 낮은 것들, 어떤 거는 안전한 채권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지를 해서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 평균적인 수익률을 10년, 20년, 30년 단위로 쭉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높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게 노력의 결과라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와서는 안 돼요. 자산 소득은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니라 애초에 돈이 많았던 사람이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예. 이 자산 소득이 중요해질수록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된다는 그런 것인 얘기죠. 거죠.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노동소득조차도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불평등이 더 심해졌어요. 예, 과거보다. 그러나 네. 자산소득의 불평등과는 비교할 비교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노동소득의 불평등조차도 자산소득이 네. 점점 더 불평해진 사회의 일정한 반영이기도 해요. 어. 노동소득이 불평등해진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는 특히 경영자들, 네. 우리 최고 경영자들의 보상 중에 상당 부분이 스톡 옵션 같은 형태로 인센티브. 이루어지면서 주식으로 받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자산이잖아요, 결국. 네. 그런 점들이 점점 더 불평등해지게 만들어지는 거고 제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제가 있습니다. 교수님을 2019년에 만났어야 됐는데 왜 지금 만나가지고? 근데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사실 더 어린 친구들도 이 주식 음. 벌써 되게 주식에 관심이 많고 이게 정말 사람들이 이게 어떤 시대의 정말 그 흐름이 된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네, 어떤 투자자로서 네, 예, 이렇게 돈을 버는 시대가 되면 예.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 사실은 네. 어, 많은 우리 개미들이 평범한 작은 소액 투자자,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네. 최소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장기로 보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본다더라. 결국 큰 손들만 이익을 본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함정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등해진다는 거지 음. 너가 가난해진다는 건 아니야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불평등? 그래 불평등해질 수 있어. 근데 그치. 나는 이기는 나는 사람일 수 성공할 수 있잖아. 있을 거야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사실 그 마음으로 하지 않나요? 물려봐요. 그게 진짜 물려서 눈물 나봐 밤에 그거 못해. 그러니까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음. 1990년쯤 무렵에 예전 소련이 멸망하면서 러시아로 바뀌던 시절 있잖아요. 네. 사회주의 체제가 멸망하고 이럴 때 네.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이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네. 당시 소련 사람들에게 이제 체제가 바뀌게 되잖아요. 바뀌면 어떤 종류의 체제를 원하냐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 그 다음에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체제. 이건 뭐냐면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아. 스웨덴, 뭐 노르웨이 이런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들 음.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짐승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네. 이렇게 네 가지 선택지를 던진 거예요. 뭐가 1등했을 것 같아요? 뭐가 두 번째 아닐까요? 저는 마지막. 3번? 아, 4번이 4번 1등 했다고요? 그것도 젊은이들일수록 압도적으로 4번을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하고 싶다. 나 국가가 나 보호한다고 달려들지 말고 나 너네들을 불신하니까 너네들 믿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이 정글에서 내 힘으로 살아남든 죽든 말든 할게. 그 시절에 소련 사회에서 러시아 사회의 어떤 집단적인 감수성이 좀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복지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 필요 없을 내가 거야. 약간 내 이런. 힘으로 네. 시장에서 성공한 다음에 성공한다면 나 세금 많이 뜯어가지 말고 나는 함정 없이 제한 없이 성공하고 싶고 망하면 그냥 내가 망할게. 라는 멘탈리티였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건 당연히 지금 한국 상황은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제가 이때 이야기하는 건 그 특성 속에 어떤 비슷한 멘탈리티가 있다. 이게 시대적인 분위기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정책적으로도 거의 장려하는 맞아요. 수준으로 장려하고 되게 있어요. 네. 보이네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자본시장을 계속 키우고 그래서 모두가 투자자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건 정말 그 뭐죠 불나방 같이 불섭에 뛰어드는 일일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짐승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원한다면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 타이슨 네. 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누구나 처맞기 전에는 지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저는 참 이게 참 답답한 게 사회가 그런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욕구를 네. 좀 제재하고 네네. 이제 컨트롤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 이게 왜냐하면 그게 사회가 시스템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쵸? 만약에 네네. 대표적으로 2030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근데 그거 역시도 사회적 자본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빛을 탕감해 주든가 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거는 다 사회에서 책임져야 되는 프로세서인데 왜 이걸 조장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해줘야 되는 게 분명하고 네. 불나방처럼 이렇게 가는 거를 더 독려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사회인가 시스템인가 그런 생각이 네. 사실 드는 거죠. 네. 지금 노동소득과 이제 자산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노동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늘 일을 해왔는데 그 역할과 의미가 어떻게 좀 변해왔는지 이렇게 지금도 최근 몇 년 사이 또 엄청 많이 바뀐 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먼저 거꾸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예. 뭔가 자산소득에서 나오는 걸 다 네. 받고 있고 평생 놀면서 살면 돼. 예. 띵가띵가 놀면서 생생 놀면서 배짱이처럼. 살면 네. 돼. 그 우리가 행복할까?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대답이 더 많이 나요. 저는 이런 어. 대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를 거꾸로 왜 이런 답이 나오게 된가? 그거는 노동이
완전히 수단이 된 시대를 반영하는 대답이거든요. 그냥 노동은 그냥 고통인 거예요. 단지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선 노동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네. 저 옛날 고대 그리스 시절 뭐 이런 때는 노동이 아주 그 일종의 악이었대요. 악. 아, 그러니까 귀족들은 일 안 했잖아요. 그쵸. 그동안. 시민 이런 사람들은 노예한테 일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노예. 노예 원투. 네, 뭐 저희 쓰리포. 근데 이제 서양 역사가 보면 하나가 이런 고대 그리스 전통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히브리 전통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기독교 전통이 있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만났는데 이 두 가지 전통이 묘하게 일치를 하는 게 네. 기독교 전통 속에서 노동은 뭐냐면 인간이 원죄를 저질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신이 노하셔가지고 네. 벌을 내리잖아요. 여성에게는 아이 맞아요. 낳는 고통을 겪어야 네. 된다. 남성에겐 넌 평생도록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그러네요. 노동을 네. 해야 된다. 죄네요, 죄. 그러니까 노동은 죄의 대가예요. 노동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죄의 갑자기 대가인 이렇게 거예요.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크게 바뀌게 된 게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개신교 쪽에서 네. 이 루터라는 분이 먼저 노동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노동이 삶의 기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셨고 더 결정적으로는 루터와 더불어 양대 종교개혁 사상가라고 일컬어지는 장 칼뱅이라고 하는 네. 이분이 예정 조화설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최대의 관심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이 구원이 하느님은 전지전능한 절대자이기 때문에 일찍이 다 우리의 구원은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이 다 불안하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어땠는지 어떻게 살라는 거냐?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 된 받는 것도 게 아니고. 아니라니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해결책은 아닌데 네. 불안해하지 마라. 네. 당신이 직업 생활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그것이 이미 구원받았음의 증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열심히 일해서 사업이 성공하면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면 직업적으로 성공하면 그게 당신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표지가 된다. 이게 먹힌 거예요. 먹혔다는 표현 참 그러네요. 신자들이 설득이 돼. 꼬았어. 근데 너무 좋은 제안이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 그게 이제 일시키는 이른바 최고의. 그 프로테스탄티즘, 네. 개신교 윤리가 되고 거기서 세속적 금욕주의, 금욕적으로 열심히 일하자. 네. 기업가들도 내가 이전의 기업가들은 큰 돈을 벌면 사치를 했는데 이제는 사치를 안 하고 재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현대적인 의미의 기원이 되는 노동윤리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하는 게 이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네. 우리 원죄의 대가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일종의 형벌이었다면 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구원을 확신하게 만드는 표지 같은 것, 내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어떤 소명 이런 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동양은 어땠나?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 동양은 네, 어땠나? 한국 우리가 이렇게. 뭐 네. 유교 문화권 구별이 있었던 게 어떤 노동은 존중받고 어떤 맞아요. 노동은 네. 천시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업과 공업은 어떤 말단의 업이다. 그래서 상업과 공업이. 그렇죠. 그럼 뭐가 존중받았겠습니까? 농업이죠. 농업 사회이기 때문에 농업이 본업으로 네. 그렇게 중요한 본업이면 지배 계급인 선비들이 유학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죠. 안 하죠.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노동에 어떤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이렇게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동서양이 비슷했던 거죠. 그러면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 이후에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네. 소명을 주고 나의 가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소속감을 주고 동시에 거기에서 내가 소득을 얻어서 네. 나와 가족의 삶을 부양하는 어떤 수단적인 의미도 갖고 굉장히 다층적인 의미를 갖게 됐던 거예요. 네. 문제는 적어도 20세기 중후반을 거치면서 이런 게 해체되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이 서구에서도 1980년대 거치면서 막 금융화가 본격화되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그쪽에서 먼저 투자자 사회가 들어서거든요. 그렇죠. 네. 점점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노동이 가지고 있던 이런 다층적인 의미가
다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것들 내 삶을 실현한다든지 숙련 노동이라는 것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고 그 이런 것들이 지금 자동화, 금융화 이런 것들 속에서 점점점 해체되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추세적으로는 노동이 가진 많은 여러 의미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네. 이제는 오직 소득을 번다라고 하는 수단적인 의미만 거의 남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수록 가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게 조금 저는 좀 서글픈 부분은 그런 이제 소득 문제뿐만 아니라 이 2030 친구들이 주식을 하면서 좀 달라지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투자한 2030들은 이제 삼성전자 노조가 뭐 얘기하면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삼성전자에서 무슨 노동자가 죽어도 이런 거 왜 보대? 주식 떨어지게. 이게 정말 강고해지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노동이 어떻게 의미가 변화해 왔는가를 들으니까 저는 근데 또 이렇게 그 개미들이 투자하는 이유가 그 선비나 아니면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을 확보하고 싶어서 자기가 이렇게 노동에 쓰는 시간 말고 뭔가 좀 더 그 사람들은 노동을 노예들한테 시키고 아주 많은 자유 시간을 누리면서 사유할 맞아. 수 있는 자유를 누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자산 소득을 늘리고 싶은 것도 사실은 깊은 층위에서는 뭐 단순히 돈을 늘리고 싶다기보다 내가 이 노동이 너무 노동하는 시간이 고통스러우니까 좀 더 나의 시간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분께 노동의 의미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전히 그 자신의 노동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계신지, 어떤 거 하실 때, 일하실 음. 때 기쁘신지.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쓸모라고 생각해요. 나의 쓸모. 음. 누군가한테 나의 쓸모가 되면 나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 굉장히 뿌듯해하고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희망이랄까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스스로 좀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노동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평생을 노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돈만 버는 일이라면 그 노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쓸모해 보이는 일들이 네.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 네. 제가 학계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네. 학계에서도 예를 들면 뭐 공학이나 네. 이런 쪽 아니면 어. 사회과학에서도 아주 좀 그 테크니컬한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사회학안에서도 예를 들면 통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동사회학, 저희 지금 뭐 노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하는 분들은 굉장히 쓸모가 높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연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막 9년짜리 연구 이런 거를 막 해요. 근데 그러면 하루 종일 글자 하나 해석이 안 돼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 막 그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누가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 그래서 정말 쓸모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등 무쓸모한 세상에 도대체 누가 네. 쓸모 있는 일인가 싶은데 그분들은 그게 자기 평생의 일인 거예요. 그것도 결국 어떤 의미는 쓸모겠지만 네. 통상 우리가 말하는 쓸모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쓸모가 없어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좀 가치 있을 수 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저희 이제 우리가 단 하나의 질문을 만들자 이게 저희의 네네네. 이제 모토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렇게 주식 붐이 일어나게 된 어떤 배경이나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들었었고요. 우리가 질문을 단 하나를 만든다면 어떤 질문을 가지면 조금 더 나은 고민을 할 수 있을까? 네. 당신의 노동은 가치가 있습니까? 뭐 너무 무난하긴 한데 네. 한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네. 시청자분들이 한번 그래서 한번 반추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노동을 네.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 또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네. 저도 좀 오늘 이제 교수님 말씀 듣고 좀 저희 기자 하는 일 그리고 지금 물려 있는 주식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좀도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네. 게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약간 1인칭으로 바꿔서 음. '나는 일을 왜 할까?' 이렇게 어.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당신의 노동에 가치가 있으면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제 글쓰기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사실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잘 팔리지 않기 음. 때문에. 근데 이제 음. 내가 그럼에도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발견한 어떤 가치들이 있을 텐데. 음. '나는 일을 왜 할까?' 음. 내가 주식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왜 일을 하세요? 궁금한데요. 저는 글쓰기를 할 때마다 제가 조금씩 변해가는 게 좋아서 하거든요. 책을 낼 때마다 그리고 독자가 그걸 읽고서 내 손을 음. 떠나서 이 책이 독자 리뷰를 보게 되고 하는 음. 그 과정에 심리적으로 제가 변화해요. 그거에 약간 중독돼 있거든요. 음.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질문을 질문을. 만드는 게 교수님은- 매우 저는 재밌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네.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내가 투자 안 하면 세상이 좋아질까? 훨씬 더 직관적인데요. 예. 무슨 아니, 말? 전 못 알아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주식 투자 뭐 네. 그래서 자산 투자 뭐 부동산 투자 온통 세상이 그렇게 난린데 네. 내가 투자를 안 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투자 안 하는 걸로 네. 그거 좀 딱 끊자 우리. 모두가 다. 이게 나쁜 거니까 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쁜 거니까 우리 다 끊자. 음.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걸까? 음. 오. 예. 투자 안 하면 나아질까? 그쵸. 일기 그쵸. 질문인 거죠. 예. 왜냐면 저도 그런데 그런 생각하거든요.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도 안 하고 편하게 살 텐데. 투자 안 하면 나아질까? 그러게요. 어떤 좋습니다. 저는. 괜찮으세요? 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이야기인 네. 것 같아서. 그 처음에 이야기랑도 너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약간 구조적 부정이. 그래서 네. 빌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평범한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투자 안 하면 세상이 나아질까? 이 질문 자체가 그 책임을 조금 이렇게 좀 더 불러일으키는 질문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럼 이번 이걸로 음. 확 낙착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시간도 지금. 시간 거의 맞췄어요. 되게 밀도가 높다. 저 왜 이렇게 근데 기분이 좋죠? 밀도 높은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교수님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네.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동시대에 호흡하고 있는 지금의 이런 뜨거운 문제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다른 것보다 저는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한탄으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흐름이 아니고 우리가 과세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해고나 노동이라는 걸 어떻게 볼 건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인식을 통해서 바꿔야 될 문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상 또 이제 그 얘기를 충분히 못한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네. 다 전달이 나름대로 네. 그 PD님이 취지는- 맛깔나게 편집해 주실 겁니다. 네. 네, 마지막 알겠습니다. 질문이 저는 좀 네네. 그랬다고 생각해요. 예, 뭘 할 그러게요. 수 있을까? 이게 딱 들어가는 질문이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저마다의 질문이 있습니다. 매주 함께 완성해가는 단 하나의 질문, 일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영민 교수님과 함께 노동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 더 좋은 질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